더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이제 발언의 수위만 계속 세지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제왕적이다. 이거 거의 국민의힘에서 쓰는 단어 수준인데 그 수준에까지 비난의 지경이 가는 것은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이 진영에서도 아마 거의 유심 씨에 대한 얘기는 긍정적으로 소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자기 같은 진영에 있는데 너무 심하게 비판하는구나. 완전히 뭐 빈정 엄청 상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무한 사건이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하기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좀 안타깝긴 하죠. 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식이 안 되니까 민주당 정권도 힘들어진다. 국민들도 힘들고 민주당 정권도 어렵기 때문에 그럼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제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위험 상황이 되면 1차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경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물론 일부 경찰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얼토당토한 일들이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태만 정도로만 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요 이야기도 아마 오늘 좀 같이 무게 있게 좀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현근택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일단 이 제주도 이 사건부터 좀 한번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나서도 그 해당 실종 신고 대상자는 무사하다라고 하면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었는데 네. 그 사건 종결의 대상자였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됐던 숙소에서 도보로 10분밖에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의 농장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수색하자마자 사실 발견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방치됐다고 봐야 더 맞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경찰은 이 해당 담당 경찰 부모 씨가 1년 5개월간 298건을 자체 종결을 했다. 이거 혹시 허위 종결한 건들이 더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관련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참담하고 안타깝다.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사건은 저희가 잠시 후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아주 디테일하게 보기는 할 텐데 일단 크게 봐도 너무 얼토당토 안 하고 지금 현재 시신이 4군가가 발견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말고도 어쩌면 덮여 있는 사건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해당 이 경찰이 1년 5개월간 무려 한 300건 가까이 298건 이렇게 종결을 또 비슷한 사건들 종결했다고 하던데 이게 다 제대로 종결된 건지 이것도 좀 하나하나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수사 이거 다 믿을 수 있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가 많이 퍼져 가던데 이 부분은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지금 뭐 고인 되신 분들도 그 가족분들의 심정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본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것이고 해당 경찰은 어제 또 체포적부심에서 또 풀려나는 일까지 있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된 상태입니다만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냥 놔뒀다? 이것도 정말 희한한 일이지만 허위 종결 보고까지 하면서 사실 네네네. 덮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경찰에 대해서 많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암장 부분에 대한 이 사건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게 지금 보안 사건까지 또 확대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직결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영역은 좀 다릅니다만 네. 경찰이라는 이제 조직에 대한 이제 그런 비판이 이제 되다 보니까 또 연결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제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는 네. 반드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것도 다 킥스에는 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올라가면 뭐합니까? 본인이 종결하고 허위로 덮는데 그게 킥스를 가지고 통제한다라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본인이 입력하는 사람이 덮을 마음 가지고 덮는데
그 어떻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기관 간의 상호 통제를 우리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킥스 얘기하면서 경찰 통제가 된다? 그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좀 개혁이 그러니까 사법 개혁 혹은 뭐 검찰 개혁이 되면 네네.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드나요? 아니면 조금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더 위험해집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수사 영역이냐 아니냐 부분이어서 이제 킥스로 되는지는 저도 사실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렇지 않아도 뭐 다 아는 동네니까 고향이고 아, 물어봤어요. 고향이시죠? 예, 예, 예.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뭐 경찰이나 이런 걸 물어봤는데 예. 사실은 제주도에서는 보니까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니까 제 주변에도 많이 실종 봤는데 사건. 제대로 근데 수사가 안 되는 게 핵심적인 건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에 어쨌든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거시 종결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신고했는데 안 받아주고 네. 다시 또 서울에 신고하고 이건 어찌 보면 이제 가족들이 3번이나 이제 신고했어야 이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아마 당사자가 본인이 혼자서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네. 그런 건 없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우리 회사만 해도 본인이 처리 안 하잖아요. 위에 보고하고 보고해야죠. 그럼요. 예. 보고하고 확인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이 어쨌든 뭐 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본인이 아마 처리를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 제도의 문제예요, 아니면 사람의 문제라고? 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도의 제가 문제는 보기엔.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엔 경찰이 지금 청장이 없는 것도 문제 있지만 그동안 실종 사건 처리하는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저는 잘못돼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물론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동안 실종 사건이 검찰로 가서 검찰이 뭐 수사지휘하거나 뭐 사망 사고가 되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실종 사건은 다 경찰에서 처리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어떤 구조 이런 게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뭐 이 이제 사건 경찰 어떻게 기자를 보십니까? 오래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건 같은 것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게 허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소송이에요. 그게 뭐 일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원도 뭐 일 때문에 그 네. 무고죄도 엄청 많아요. 네, 엉터리도 네, 많은데 네, 네, 네. 이제 이 경찰관들의 변명은 이거죠. 아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부부싸움하고 와이프가 가출을 해도 실종 신고를 한다. 혹은 남편이 가출을 하면 실종 신고를 한다. 그래서 막 가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좀 있는 거지.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경찰이 이거를 뭐 본인이 그냥 허위로 종결을 해버린다.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거는. 그 자기가 그래도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통화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밝혀지기를 원치를 않고 그러니까 내가 종결을 해서 올렸는데 저는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반발할지 모르지만 이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두 개 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서로 체계앤 밸런스를 하는 거잖아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는 거고 민주주의가 삼권 분립으로 나눠 놓은 것도 다 사람도 시스템도 다 문제가 있을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서로 견제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경찰관이 스스로 종결시키는 거하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경찰관이 수사 종결을 자기가 다 해버려. 그래서 보안 수사권 필요 없어. 그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따지고 보면 서로 검찰이나 경찰도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도 하고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도 하고 네. 서로 이렇게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켜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경찰의 모든 힘을 갖다 부여를 했는데 이런 사건이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윤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여전히 견제할 수단이 있다고 이제 이번에 그 검찰개혁 주장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쪽에서는 이건 이렇게 되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아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계속 깨질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계속 수도 벌어질 있다. 겁니다. 아니 네. 이거는 이게 경찰이라서가 아니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조직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로 통제되거나 견제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쪽을 너무 완전히 악마화시키면서 그 한쪽에다 힘을 너무 실어줬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마 상당 부분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경찰청장 여전히 없죠? 네, 네. 없습니다. 네. 언제쯤
제가 보기에는 빨리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런 사건이 나오면은 결국 책임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그 동안에 뭐 그러면 실종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관여해 왔느냐 이게 사건화돼서 만일 들어서 사망 사고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실종 사건은 검찰이 뭐 지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수사 실무상은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견제가 그냥 필요하죠. 근데 지금도 보면 사실은 뭐 영장 청구 단계라는 데 이런 데서 이제 견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수사를 꼭 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사실은 뭐 검찰총장 같은 경우야 이제 검찰청이 이제 폐지되고 그다음에 공수처으로 발거기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했다가 다시 공수처장으로 가는 모양새를 이상해서 검찰총장은 아마 임명은 뭐 그동안 안 했을 수 있는데 경찰청장은 제가 봐도 뭐 그러게요. 장기간 공백으로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빨리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지금도 사실 뭐 검찰과 실종 사건 이거는 연관시킬 필요는 전혀 없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 경찰에다가 권한을 다 몰아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종 사건도 경찰 같은 기관이 또 있어서 서로 견제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경찰이 혼자 처리하니까 이런 식의 좀 암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경찰청 가가지고 자기 사건 피해 호소하시고 고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도 이제 불안하신 거죠. 그럼 내 사건은 실종 사건도 이렇게 엉터리로 처리하고 심지어 허위 종결 보고까지 하는데 그럼 내 사건도 덮는 거 아니야? 이 불만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현 집권 세력이 비판을 덜 받기 위해서라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짜면 이런 일이 발생해도 아 이거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구나. 그럼 그 사람 징계하고 내쫓으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도 자체를 수사권조차도 오히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찰에다가 독점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제도를 지금 잘못 짠 책임이 조금 이게 지금 맞물려 가지고 같은 책임을 지금 이게 추궁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좀 안타깝기 때문에 네. 전 지금이라도 경찰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과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은 다 바꾸자는 게 아니고요. 검찰에 저도 수사 개시권 뺏는 거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만 경찰이 덮거나 수사권 독점을 가지고 잘못하는 부분. 저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저는 견제책이 아.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정성호 장관도 그 이야기를 좀 했었으니까 뭐 당에 와서 조금 더 바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치권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2024년 9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뒤에 실로 오랜만에 성사된 여야 공식 회동이었습니다. 2년 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서로 얘기를 좀 합이 했습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만났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 불가결한이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필수적인 리더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이시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는 국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필수 불가결한 리더다. 당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의 리더다. 어떤 의미일까요? 장동혁 대표를 좋아한다. 나는 고양이도 쥐를 좋아해요. 사랑하지는 않지만. 저는 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과공은 비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뭐 여야가 만나서 서로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자라는 것들은 뭐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건 저는 100% 찬성인데 만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그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뭐가 필수 불가결한 리더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필수 불가결한 리더라는 얘기는 아닐까요? 민주당의 필수 불가결한 리더, 우리 당의 전략 자산이니까 계속 있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까? 설마 그건 아니겠지만 저는 저 두 분이 이렇게 그 앞에서 서로에게 뭐 굉장히 극존칭을 하고 서로 칭찬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김민석 대표는 돌아가서 내란당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장동혁 대표는 가서 올공에 가지 말든가 그러면서 적어도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뭐 보나마나 또 다 따로 가면은 또 각자의 길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서는 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유 낯간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진짜
그 진정성이 느껴지게 좀 대화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 가신 것 같아요. 누가요? 아니, 두 분이 어쨌든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전 왜냐면 만나는 거 잘 사실은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무조건 만나야 돼요. 지금 네. 여야 대표가 2년째 거의 2년째 안 만났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같은 층에 있거든. 얼마 안 돼요, 거리가. 네. 그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만나도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신 잘못했어, 뭐 이랬어. 멱살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덕담하는 정도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이걸 가지고 또 뭐 조롱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뭐가 됐든 정치인은 뭐 여야 대표가 됐든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됐든 무조건 만나는 거 좋은 거예요. 만나서 그리고 또 좋은 얘기 하면은 사실은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 정치인들 하는 얘기 중에 진심 얘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로 뭐 대부분 차이도 좀 그냥 발견하고. 덕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덕담 네. 차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의 그 만남 사진이 네. 배경이 조금 네. 배경이 연임은 네. 없다. 재판 받겠다. 이 네. 한마디가 그리 어렵습니까? 이런 건데. 김민석 대표가 처음 이제 취임했을 때 의원총회에서 네.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다. 그림 중 하나로 당의 모든 행사를 90도 인사로 시작하자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을 내놓다니 나는 당혹감이 약간 지금. 오해 받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 적절하진 않진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뭐 저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아마 네. 저는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뭐 거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이번에 뭐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사실상 패배하다 보니까 그 장동혁 대표 체제를 더 공고화시켜준 또 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영향인데 전 어제의 그 장면 자체는 그래도 김민석 대표가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고 또 그 만난 자리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한 것들은 그냥 너그러운 덕담 정도로 이거는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변화시킬 가능성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여당의 역할에만 저는 충실하는 모습을 보이면 될 것이고, 저런 백드롭도 굉장한 무례고 결례죠. 사실은 여당 대표 방문하는데 저런 거를 놓고 사진을 찍는다는 건 저 국민의힘이 많은 손해를 봤다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의 여당의 길을 더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야당 대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게 최근의 이제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또 여당 대표가 저렇게 와서 네. 덕담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두 분 웃는 모습 보세요. 아주 즐거워 보이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얼굴 표정이 많아지거든요. 그 그림으로 얘기하고 있다. 네,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이제 대통령도 곧 만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로서의 입지 지금 이제 당내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입지 네. 확보하고 다음에 또 다 줄 세워가지고 또 연임도 해볼라나 이런 생각하면 아유 드디어 내가 이제 좀 인정받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밀어준다는 게 아니라 현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주 열심히 지지해주고 계신데. 여야 협치가. 장동혁 대표가 제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친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아 그래요? 좋아요. 여기도 포레스트 검프네. 아니, 그래요? 개인적인 친밀감은 없는데 네. 이제 같이 이제 그래도 뭐 그 교육받은 같이 공부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이. 그렇죠. 예. 그때 잘했습니까 공부? 아, 그 눈에 띄던 분은 아니에요. 아, 근데 그래요? 판사 됐고 저는 안 됐으니까 공부는 더 잘했죠. 갑자기 성적 공개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협치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현안을 두고서는 명백하게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 양당이 이제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법부 독립을 우선해서 임명한 선례가 있지 않느냐.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 만큼 이번 문제도 그렇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김민석 대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20년 전의 일이고 이거는 지금 뭐 어느 한쪽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그 수준이 다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혁신당도 조국혁신당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도 같이 김민석 대표가 만났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통합 문제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통합 이야기잖아요. 그 김민석 대표는 당대표 직속으로 대통합 추진단을 띄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합 추진단 안에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분과를 또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이해식 분과장을 앉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랑 얘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해?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제도 인사할 때 보니까 조국혁신당도 이제 자강하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김민석 대표가 한 두세 차례 하니까 조금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던 뭐 그런 영상도 보기는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발끈하는 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 조국 대표가 그 당의 대주주고 전임 대표였잖아요. 근데 그분일 때는 뭐 민주당스럽다, 민주당 DNA가 내 안에 있다 막 이러면서 마치 민주당에 막 5분 뒤에 바로 입당할 것처럼 바로 합쳐버릴 것처럼 그렇게 선거 캠페인을 치른 게 바로 불과 2달 전 아닙니까? 5월 달이잖아요. 3달 전이네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신장식 대표 체제에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자강으로 입장을 선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어떤 혁신과 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분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반기거나 반가워해도 저는 모자를 판에 오히려 뭐 불쾌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과는 얼마나 이게 배치되고 모순되는 일인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어제 김민석 대표께서 신장식 대표 앞에서 자강을 4번이나 저는 강조한 것이 네. 상당히 좀 뼈 있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 좀 일어서라. 열심히 하기를 응원한다. 네, 응원한다. 네, 그런 뜻 근데 아니었어요. 여기서 TF팀을 구성했잖아요. 대통합 추진단. 예. 그래서 이제 그 통합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재밌는 건 당원 정비 TF도 만들었거든요. 네. 당원 정비 TF는 이중 당적자와 유령 당원 비자발적 입당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예. 건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중 당적이 있으면 어느 당에서 제일 많을까요? 조국혁신당 한국당에서 제일 많겠지. 네. 그러면 이쪽에서 대통합 하나 만들고 네. 야 유령당 이거 이중당적 정리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이중당적이야라고 쫙 찾아봤는데 조국당과 이중당적이 제일 많다. 그래 뭐 몇만 명 된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만약에 신장식이라 하더라도 이거 뭐야 이거 한쪽에서 악수하자 그러면서 한쪽에서 뒤통수 치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 라는 느낌이에요. 막상 합당했는데 당원 수가 하나도 안 늘면 그것도 참 애매하겠네. 플러스 그런 10명 거보다 이렇게 늘면 이 굉장히 이중당적 많아요. 문제는 뭐 다 정당 생활하니까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후보 출마하려고 이제 선관위에 서류 내기 전에는 이중당이 안 걸러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번에도 아마 4-50명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선관위에 등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중당적이야. 그래서 등록 취소.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지출한 비용도 다 이제 어찌 보면 보존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한데 이게 또 법적으로는 처벌 규정도 있거든요. 위법행위예요, 명백히. 근데 그동안 다 용인돼 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당이고 마찬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많이 논란이 불거졌는데 저는 이건 제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여야 이거 똑같이 겪는 문제예요. 네. 선관위 정상화하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네. 왜냐 선관위가 정당 사무를 감독하기 때문에 같이 정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당대회는 끝났습니다만 여기에서 뭔가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좀 정리를 한다고 하죠? 김민석 대표가 그 예. 여론조사 조작, 이거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조작 등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해서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권리당원 투표의 결과와 다르게 이 팀 정청래 후보들, 그 최고위원들이 강세를 보인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여기에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대평가, 전당대회 평가 및 제도 개선 TF도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거의 뭐 1인 1사역 수준입니다. 모두가 하나씩 TF를 다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1인 지금. 1사역. 예, 예. 근데 이제 아무튼 각종 그 여론조사 어떤 업체가 했고 누구를 상대로 전화했는지부터 아마 다 체크를 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이번에 070으로 많이 걸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RDD 방식에 대해서도 의심. 왜냐하면 그러면 당원도 한 번 더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무작위로 전화가 오면. 그리고 070으로 했을 때 요새 누가 받느냐. 이거는 아는 사람만 기다렸다 받지 않겠느냐.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이번에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친정청래계에서는 이거 뭐 불복하는 거야 선거 결과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제 070으로 발송되는 번호가 보통 이제 광고 전화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안 받는 아예 070 시작하는 번호 안 받는 분들이 꽤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기다린 사람들만 이 전화에 응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일부 아주 저 소수 유튜버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당원들에게 이게 뭐 전화가 막 가고 있는데 그때 40대는 다 찼으니 뭐 20대와 70대라고 답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유도했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여론조사 한 게 총 한 4,000명 정도 아마 될 텐데 그렇게 따지면 1인 1표 그렇게 강조했는데 당원들 1인 네, 이거 1표도 안 되는 거고 당원들은 1인당 딱 한 표씩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여론조사 응한 사람들이 대략 한 80표 정도 행사한 거 아니냐. 80배죠, 80배. 그렇죠. 그 정도의 비율로 나온 거면 이게 제대로 된 거 맞냐. 이제 이런 몇 가지 좀 비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안심번호 안 쓴 것도 문제고 네. 지금 뭐 앵커님 설명하신 표의 등가성도 너무 지나치게 여론조사가 80배나 되는 것도 네. 그동안 본인들이 얘기했던 1인 1표 정당민주주의 당원 주권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면 여론 조작의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어떤 유튜버가 그 친청계로 알려져 있는데 응답을 다르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 오면 어느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은 안 가니까 네. 응답을 할 때 다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고 세대도 소위 말 젊은 사람들 표집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젊다고 해서 해라.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업무방해 플러스 위계이한 이거는 업무집행 방해에다가 플러스 정당법에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라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 걸리는 거고 그냥 본인이 자백 영상 찍어놓은 거예요 지금 사실상. 아, 그게 영상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사실상 지시, 지령 그리고 그게 이제 얼마만큼 투영이 돼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부분이 수사가 돼야 되고 어디까지 공모해서 했느냐 이 두 부분은 남아져 있습니다만 네. 이건 민주주의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그러니까 홀짝 투표를 더 넘어서서 아예 그 거짓으로 하라고 범죄 행위를 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되면은 이거 명태균은 그래도 숨어서라도 했기 때문에 발각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 대놓고 하는 이 강심장은 도대체 뭐냐. 그 저는 야 속도 위반 표시판 있는데도 그냥 밟아버려가지고 그냥 200km로 달리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 그래서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제는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전 민주당에서 차제 여론조사로 저는 선출직 뽑는 걸 이제 폐지하고 배심원제를 하는 게 어떻겠냐. 당원으로 실체가 있고 어디 체조 경기장을 빌리든 어디 빌려서라도 배심제로 모여서 그 자리에서 평가하고 투표하고 결과를 내야지 이런 식으로까지 여론조사를 조작의 형태까지 가는 거는 너무 심각하다. 공당으로서 네. 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뭐 조작인지까지는 아직 이제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거를 뭐 수사로 바로 가서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당내에서 문제는 당내에서 일단 조사를 해보는 게 맞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이게 두 군데에서 한 거거든요. 이게 당내에서 항상 여론조사를 한 게 문제가 될 때 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로 데이터를 그 누구한테 했느냐,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지역, 연령, 나이를 분배해서 하는데 결국 랜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070 전화는 그냥 아예 다 스팸으로 걸어놓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흔치 않아요. 예전에 네, 보면은 네, 뭐 네. 공의로 이렇게 오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래. 그다음에 네. 안심번호 안 한 것도 좀 그래서 이 결국은 당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거는 이 여론조사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누가 선정했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냐. 네. 그다음에 그거에 물론 개인정보 보호는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이 어쨌든 제대로 그 어쨌든 랜덤하게 이루어졌냐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도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동의해요. 지금 여야가 똑같이 문제인데 이 명태균 문제도 결국은 네. 서울시장 후보 보궐선거니까 100% 여론조사로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뭐 서울시장 후보든 대선 후보든 뭐 선정할 때 대부분 여론조사를 해요. 네. 이게 벌써 한 20년 됐어요. 거의 한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이후로 쭉 이렇게 왕 같은데 25년 이상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 해요. 뭐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 그렇죠. 뭐. 그리고 네. 그거를 보자고 말도 못 해요. 아. 왜냐면 보자 그러면 뭔가 이제 개인정보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예. 거기서 이제 뭔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 약간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여야 힘을 합쳐가지고 네. 제가 보기에 막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명태균 때도 샘플 조작하는 거 우리가 수법 다양하게 봤잖아요. 심지어 그때는 본경선 날 당에서 전화를 쏠 거 아니에요 업체들이. 그때 또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미리 쏴가지고 헷갈리게까지 교란 작전까지 하는 게 이미 맞아. 범행수법이 다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더 믿고 갈 수 있겠나. 그리고 하나만 저는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이성현 후보가 여론조사 1등 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매번 똑같은 연설만 했고요. 잘했다라고 국민들이 그래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네, 수긍이 되네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잘한 것도 없는데 표가 1등이 나온다? 그 홀짝 투표 탓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막 다르게 대답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몰렸나?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야 민심이니까 이성윤 후보 1등한 거 받아들여.
1등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1등을 하냐. 이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한 변호사님 말씀대로 당에서 1차적인 건 하겠지만은 전 이건 수사로 가는 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성윤 씨에 대해서는 네.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그때 나오자마자 다들 그랬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야, 이게 뭐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놀라운 결과다. 뭐 수긍은 다안 어떻게 이분이 되죠. 어떻게 1등이 되지? 본인도 어리둥절할 것 네, 같고. 본인도. 그거 자체에 대해서 야 이게 좀 뭐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끝나고 나서 이런 후유증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야 40대는 다 찼다 그러니까 답을 20대로 하세요, 50대로 하세요. 이거 진짜로 범죄를 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사실 저희 당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지방선거하거나 총선하잖아요. 네. 그럼 어느 지역에서 경선을 붙여. 경선을 붙이는데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선을 붙여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을 해요. 네, 네. 하나는 할 수 없으니까 두 개를 선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두 개 업체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1% 차이가 안 나요. 그런 경우가 수두룩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거 다 대목이야 그때. 근데 한 이틀 사이에 다 이 조사를 끝내야 돼. 할 수가 없지. 이틀 사이에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양시가 100만 명이면 거기에 지역별, 44개 동별, 남성, 여성, 뭐 나이별 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몇 번 하면 누가 받습니까? 근데 되게 평일날 해요. 아무도 전화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데이터 있잖아요. 그때 전화 잘 받아주는 사람들 데이터 그걸 그냥 돌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되게 다 고관여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인 여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돌리고 그리고 의심인데 이거는 두 개의 업체가 야 서로 품앗이 하자. 여기는 우리가 해서 니네 줄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한 걸로 두 카르텔일 개 수도 있는 거죠. 같은 걸로 하고 그다음에 니네는 또 딴 거 하고 뭐 이런 경우가 그래서 비일비재해서 이 여론조사라는 게 네.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뭐 몇 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6배인가가 많은데 여론조사 업체는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근데 선관위에 무슨 여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맨날 여조심의위원회를 보십시오. 이런 얘기만 홈페이지를 하게 하고 참고하십시오. 본인들이 무슨 문제를 밝혀내거나 네.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제가 알기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의 부실을 얘기할 때도 이것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난립하고 엉터리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어요. 네. 인터넷 맞아요. 신문사 만들면 네. 자기네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발주하는 쪽이나 실질적으로는 언론사라는 명칭을 끼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요구한 쪽이나 거기서 만드는 쪽이나 같은 데야. 그 사람도 유튜브도 해요. 네, 유튜브도 해요. 1인 3역도 그리고 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 조사 1인 결과 1사역도 있구나. 하시고. 여론조사 꽃도 그거 아니에요? 컨설팅 업체도 하나 만들고. 네, 뭐 많이 사역도 하시잖아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람들의 민심을 이거를 교란시키고 네.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기 출연시켜주고 또 또 돈도 여론조사 받고 한번 컨설팅. 네, 노래도 시키고 절도 시키고 뭐 만세도 부르게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오가게 되고 네. 그 선거철 되면 이제 그 업체들은 꽤나 한 3-4군데서 돈을 동시에 받으니까 그렇죠. 꽤나 대목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요. 대목이죠. 자, 이 하여튼 이 부분은 여론조사 해결하겠다. 관련해서는 네. 만약에 조작이 있었다면 사실 뭐 어떤 후보나 어떤 저 개파를 떠나서도 다 뭐 밝혀야 될 부분일 테니까. 아 당연하죠. 왜냐면 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최민희 의원이 1등했다 이러면 그 동안의 여론조사나 뭐 흐름이 그동안에 흐름이. 네. 서울 경기 지역 말고 모든 지역에 흐름이 있으니까 할 텐데 이성윤 의원은 뭐 여론조사든 아니면 당내 조사든 어떤 뭐 조사에서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결과 이상하다. 좀 의아하다. 없어요. 네, 하여튼 요건 이제 아마 당에서 조사를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네. 이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이 임명되면 이석수 전 감찰관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또 그 특별감찰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감찰관은 이제 대통령의 이제 친인척, 그죠? 네, 그렇죠. 가족 내지는 뭐 인척들의
뭐 문제 비리 같은 것들을 특별히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관련해서는 근데 인척일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왜요? 형제들도 있고 좀 있나요? 있죠.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게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 네. 아니면 뭐 수석 비서관들 이런 분들의 인사청탁이나 아니면 사실은 뭐 권한이 많기 때문에 네.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2016년 이후에 이석수 감찰관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그동안도 계속 뭐 임명한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임명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임명한다는 거에 저는 보이는 의미가 있고 이분이 또 예전에 뭐 바른미래당 추천도 받았던 분이에요. 또 법조계 내에서도 어느 정도 보면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여야에 치우치는 분은 아니다. 또 검찰 출신이고 20년 이상 했고 검찰에서 감찰도 담당했었고 네. 일은 잘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뭐 대통령들 보면 무슨 뭐 형제 무슨 저 어디 사촌 육촌 오이 뭐 처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기관장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더 볼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누가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좀 있었나 싶어갖고. 사실은 가족들 형제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왜냐면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워낙 그 어찌 보면은 그동안 정치하시면서 그런 분들하고 또 논란도 많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접 뭐 관여하시는 분은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논란이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존재 자체가 네. 그 약간 긴장감을 심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 존재 자체가 있으면 아니면 친인척보다는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수석이나 아마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아마 긴장을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특별감찰관 법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통과시킨 유효한 법률인데 지난 10년간 법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근혜 정부 때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나간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법을 안 지켰고 임명을 안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도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면서 사실 뭐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조기에 발견이라도 했더라면 아마 김건희 이렇게까지 하고 다니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던 과거 두 정권에 대한 비판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법을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전 정권들이 그럼 왜 그렇게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겠습니까? 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저는 네. 봅니다. 자 그리고 논란의 정성호 장관 사표가 드디어 수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요 근래 처음 봤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까지 공식 제출을 했는데 청와대가 그동안 조금 더 버텨달라 그 인선까지는 자리를 지켜달라라고 했다가 그 정 장관의 사퇴 의지가 워낙 커서 이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후임에 이제 박균택, 이건택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정성호 장관이 사표 수리된 뒤에 이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수개월 동안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고민했다. 이 고민 과정에서 수면 장애가 생겼고 견딜 수 없는 한계가 와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면 되지만 공소청은 공소유지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이 보안 사건 관련해서도 하여튼 당과 계속 좀 충돌이 있었는데 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업무를 꽤나 아마 좀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나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보안 만약 가면? 사건 자체를 뭐 다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지금 뭐 이게 보안 어떻게 할 거냐, 네, 보안 정권 방법에 송치나 대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하실 것 같고 지금 아마 이 보안 사건이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까지 하실 정도면 네. 임플란트 했다는 얘기 많이 돌아왔는데 수면 장애 얘기는 저 처음 들었는데 본인이 뭐 하기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뭐 오래 됐고요. 2년 연선 동기고 2년 선후배 사이라서 사석에도 형 동생하고 아마 내각 중에서도 제일 친할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면 네. 사실은 뭐 장관 임명도 있지만 그동안의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을 사이였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안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입장을 쭉 갖고 왔던 거 보면
사실은 그래도 내각에서 좀 할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지금 공수처 출범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성호 장관 얘기는 진짜 어마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예,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니 도대체 피해자들이 수개월 동안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잠이 안 올 지경이었다. 수면 장애가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거 큰일 났네 이제. 범죄 피해자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법무장으로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민주당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공소청에 검사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잘 모르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보안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 유지가 부실해지지 않으려면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 야, 이거 보안 수사권 없어 수사가 엉망일 거야. 그러려면 검사들이라도 그 재판을 할 때 공소 유지라도 제대로 하려면 검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수사는 부실이고 엉망인데 나중에 검사들 많이 투입을 해서 거기서 공소 유지를 하는 것들로 그걸로 메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자기 당의 민주당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장관의 수면 장애가 생길 정도고 이게 범죄 피해자들 때문에 검사들을 그냥 계속 유지시켜서 공소라도 유지해야 돼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킨 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아마 이제 사고 많이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많이 떨어진데도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명천 갈등 한 1년 혹은 1년 안쪽이라도 그 정도에서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이제 중도층 많이 떨어져 나가고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여성층이 이제 많이 지지가 좀 떠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주로 어떤 범죄나 이런 쪽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자들 통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해놓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분리는 그 성과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님도 지금 잠을 못 주무실 만큼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지금 법무장관직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인데, 그러니까 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식이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윤석열 때려잡자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권 다 빼서 이러면서 여기까지 그냥 온 거거든요. 뭐 경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게. 말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사실 정청래 대표 체제하였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 그러니까 명청 갈등의 노이즈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옮겨붙고 또 이제 경선까지 끼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일방향적으로 쏠렸는데, 이거 저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당 정권도 힘들어진다. 국민들도 힘들고 민주당 정권도 어렵기 때문에 그럼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방송 나오셔서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사실상이라는 말 앞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이러면은 또 반발이 있으니까 경찰 통제 가능은 해. 근데 사실상이야 라는 단서를 이렇게 다시더라고요. 세상에 사실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제도라는 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검찰의 수사 인력 다 뺀다. 그것까지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해서는 저 공소청이 반드시 지휘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권 송치나 사실상이 아니라 수사 지휘권이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저 수습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뭐 수사지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만 제대로 수사가 된다. 그러니까 검찰에 수사권 줘야 된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70년 동안 계속 가져온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공소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는 건 검찰이 수사권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도요, 대부분의 수사,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장 청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검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영장 청구만 생각하는데 기존 승소한 압수수색 영장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1년에 몇십만 건씩 들어가요. 그거 다 검사들이 합니다. 그 사실은 영장 청구하는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정리가 돼요. 어느 정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검사 수사해야만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경찰은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검찰을 두 개로 나누는 거거든요. 공수청하고 중수청으로. 중수청이 어쨌든 수사를 하게 돼요. 중수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 수사권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분리하면 되는 것이지 검사한테 수사권을 남겨놔야만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수사가 되고 피해자 구제가 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절대로 네. 검찰에서 수사권을 정리 못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검사한테 모든 수사권 다 주고 수사 개시하게 과거처럼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효율적이고. 수사권 주는 거보다 하여튼 그냥 국민들이 느낄 때는 경찰들의 수사를 견제하고 또 혹은 뭐 통제를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제대로 그 있느냐 장치가 그러니까 문제겠죠. 말씀처럼 예를 예. 들어서 보안 수사를 뭐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장이 대부분 사실은 구속영장만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경찰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수사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기소된다 그러면 그 기소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저도 뭐 경찰을 100% 믿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니까 중수청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특검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검사만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해야 된다. 공소유지까지 해야 된다. 그 틀을 못 벗어나면요. 검찰 수사 그냥 과거로 다 가서 모든 수사 다 검사가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훨씬. 요거는 제가 반박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아니 검사가 수사에서 아예 손을 떼야 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 수사와 기소와 재판과 형집행은요 하나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누구는 바퀴 끼고 그 다음에는 차 도색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시운전하고 그러고서 차가 출시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 사람은 바퀴 잘못 껴 있는 걸 보지 마. 그거 봐서도 안 돼. 바퀴가 잘못 껴 있어? 그냥 통과시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사와 기소와 재판과 형집행은 하나의 일련적인 어떤 단계별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완성품은 어쨌든 처벌이든 무죄든 끝을 가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 단계에서 법률적 통제를 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소하는 검사가 수사에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 변호사님이 수사를 검사가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직접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수사 개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접 수사 개시를 하는 걸 가지고 토끼몰이 수사 윤석열 한동훈의 문제가 다 나왔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 나머지 형사부서에서 검사가 뭐 직접 보안 수사를 하든 아니면 요구를 하든 수사 통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사 통제 그러면은 야 여기 수사 들어가 있잖아. 수사 빼버려. 그럼 앞에 바퀴 잘못 껴도 그냥 그대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사 기소 분리를 그러면 교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왜 특검이나 공수처는 수사 기소를 그럼 붙여놓느냐. 그리고 지금도 합수본에 신천지 쪽은 검사 빼야 돼요. 근데 성관이 특검에는 또 검사 넣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도대체 이런 식의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가지고 수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저는 제도 접근법 아니라고 봅니다.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개별 검사나 개별 경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제도를 세팅하는 게 어떻게 입맛에 따라 가지고 요때는 되고 요때는 안 된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니, 이런 제가 일이 좀 설명을 벌어지는 안 할게요. 돼요. 아니, 왜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전체 검사들 중에서 정치 검사가 몇 프로나 됩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외쳐대는 정치 검사가 몇 프로나 돼요? 1%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했던 검사들 그런 것과의 감정을 다 앞세워서 검사는 다 악이야, 악마야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99%는 형사 사건이에요. 일반 사건이고. 그런데 자기들과 검사들과의 관계를 일반론으로 치환시켜서 일반 국민들도 다 검사로부터 수사받으면 안 돼. 왜? 걔네들은 악마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서 그걸 갖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오죽하면은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나 잠을 못 자겠다. 수면 장애가 생길 정도로 네. 큰일 났다. 이런 얘기까지 있겠습니까? 자, 현 변호사님. 네네. 아니 다 알죠. 대부분의 검사들은 다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요. 네. 99.9% 이상 다 있고 대부분 형사 사건이에요. 근데 1% 사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많은 분들의 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갖는데요. 검찰이 기본적으로 안 바뀐 게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위법 수사 놔도요 사과하는 적이 없어요. 저 기본적인 시각이요. 70년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상고 그냥 항소할 때도 보면 아 그냥 뭐 절차적인 문제만 있지 이 사람 죄 지은 건 맞아. 무조건 상고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죄를 받거나 공소기각을 받거나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소기각 받건 사건에서 검찰이 사과 못 들었어요 한 번도. 그러면 다 뒤에서 얘기해요. 아, 너 증거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증거 또 없고 내가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번도 공식적인 사과를 안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럼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해 놨느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동안 검사가 수사한 걸 너무 당연시 여겼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네. 사실은 수사 내가 얘기하잖아요. 영장 청구 단계에서요.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가 들어갑니다. 네. 압수수색 안 하고 수사되는 거는 거의 뭐 폭행 사건이나 아니면은 음주운전 사건 말고는 거의 웬만한 중요한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 들어가요. 네. 거기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실제로 지휘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수사 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없고요. 아, 검사가 그럼 재판까지 다 하면 되죠.
수사, 기소, 재판, 집행까지 하는 게 물론 검사의 역할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 수사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기본 그 명칭 자체가 기소 담당관이에요. 우리 영어의 또 문자도 그렇고 기본적인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야 되는 거는 그것이 당연하죠.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반쪽만 얘기하셔서 그래요. 짧게 이거 네. 짧게 하고 법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장 통지한다. 맞죠? 당연히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하는데 그거는 수사하는 수사 단계에서. 잠깐만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잉 수사를 통지하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번에 실종 사건 있잖아요. 덮는 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덮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장으로 청구합니까? 영장 청구를 못해 발견해야 영장을 청구하는데 그때 통제를 지금 현 변호사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국민들의 우려는 내 사건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내 사건을 안 쳐다보고 허위 종결을 하든 경찰이 수사 조작을 하든 내 거를 난 피해 당했는데 아 몰라 뭐 무혐의야. 그럼 그 사람이 지형 유지일지 뭘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 안 되는 부신이나 암장을 어떻게 하느냐고 아까 그 사과 안 한 부분 저도 한동훈 검사나 굉장히 저도 불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개별로 물어야지 아 이러이러한 검사들이 반성도 없고 70년 동안 다 해먹었으니까 수사 통제 기능까지 다 싹 다 없애. 그럼 누가 국민들을 네. 위해서 사건을 통제하냐 이겁니다. 아니 저도 반박 안 이 부분은 할게요. 딱 필요한 거죠. 얘기할게요. 필요한 거죠. 네. 실종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거는 암장 검찰이 암장. 기본적으로 관리하던 부분이 아니에요. 암장 부분은 암장이에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나올 수 있어요. 검찰은 정치적인 수사, 검찰은 암장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통제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수청이 됐든 어느 가 통제기관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맞지만 하냐고요, 그게 통제를. 검사가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제기관 아니 없다니까요? 만들면 되죠. 어떻게 그거 꼭 만듭니까? 검사가 꼭 해야 새로- 되느냐? 그럼 만들고 없애야죠. 검사가 꼭 수사를 해야 되는 전제를 가지시면 결국 검사는 계속 수사를 해야 아니 되는 수밖에 중수청이 없어요. 수사 분야가 다른데 어떻게 암장을 연재를 합니까? 그걸 만들면 되죠. 수사 보안 수사권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의 만드는 우려는 페이지를 뭐였냐면 네.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떠나고 나면 지금 중수청이 10월 2일에 출범하는데 지금 그거를 제일 많이 조율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아마 장관 뭐 청문회며 인사청문회도 해야 지명하는 되고. 과정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새 장관이 들어서는 그 순간이 아마 중수청 출범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럼 그 이 시간이 굉장히 나중에는 아깝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음 이슈로 저희가 조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진수 예. 의원. 네. 네. 요건 아주 그냥 독특한 고소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기를 상대로 여자 히틀러다, 여자 전두환이다라고 지칭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김민석 대표가 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진숙 의원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진숙이 5.18을 폄훼하면 3분의 2로 제명할 수 없다면 어제 제가 제안했듯이 국회법을 고쳐서 과반수로 1년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습니다. 내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입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말은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도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전두환이라고 이제 빗댄 표현도 있었는데 그거는 법무장에서 빼셔가지고 혹시 뭐 이유가 있어요? 여자 히틀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소송의 절차를 훨씬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정확하게 하면 이제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는 발 못 붙이게 하겠다. 그다음에 마침표 한번 있고 그다음에 이진숙이 5.18을 폄훼하면 3분의 1로 뭐 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 히틀러라고 이진숙은 여자 히틀러라고 얘기한 거로 이건 볼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여자 히틀러?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한 게 네. 결국에는 지금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수사들을 막 쓰고 있는데 네. 이걸 모욕이니 명예훼손이니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가의 영역인데 네. 이걸 가지고서 고소고발을 저렇게 남발한다? 저는 음. 이진숙 의원은 제가 참 의원자를 부르기도 좀 민망한데 전 정치를 할 지금 기본적 자격을 본인이 못 갖고 있다라는 걸 저는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기분은 무지 나쁠 수 있죠.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걸 가지고 고소장 들고 경찰에 가서 접수시켜 하는 이 모습은 좀 기본이 안 돼 있다. 그 불쾌한 것과 불법인 걸 좀 구분 좀 해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치를 말씀이신 저렇게 것 같고요. 사법화 자꾸 하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 두 분 보실 때 제가 보기에는 뭐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예를 들어 모욕이라는 게 이제 모욕감을 약간 주관적인 거긴 해요. 어.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면 네. 모욕했는데, 근데 재밌는 건 그거죠. 여자 전두환에서는 모욕감을 안 느낀 것 같고 그런 것 여자 같습니다. 히틀러에서는 이제 네. 모욕감을 느꼈다는 네. 거니까 저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관도 판단할 때 그러면 여자 전두환은 괜찮고 네. 여자 히틀러만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라고 네. 질문했을 때 네.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 전두환은 뭐 괜찮은 사람이고 히틀러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수사관이 보기에 이거는 그럼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둘 다 하든지 둘 다 안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을 때 아마 답변하기가 궁색해질 거예요. 공색해질 거다. 네. 네.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을까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아, 않은데.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보여드립니다. 아끼시죠. 네. 국회 아끼고. 운영위에서 네. 그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네. 열었다라는 명목이었어요. 제명하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이제 쉽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네.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 경고도 있지만 직무정지가 있더라고요. 직무정지가 있는데 3개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김민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국회법을 바꿔서 이것을 1년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과투과찬이에요. 그러니까 저 출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저 찬성을 하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뭐 그 진영이 다 들어와서 투표를 하면 네. 직무정지 3개월은 가능한 거죠. 어. 그러니까 그거를 1년으로 바꾸겠다. 저는 이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진수 의원이 계속 이러면 본인들한테도 크게 플러스는 아닌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명까지 가려면은 뭐 3분의 2는 되게 어렵겠지만 아마 투표를 직무정지 하면 정도는 동의할 수도 있다. 몇 분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 네. 몇 분들은 아마 좀 이탈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아마 표결 결과는 굉장히 네. 중요한 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표결하게 되면 그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유시민 씨는 안 하네. 해요? 합시다. 아니, 나는 무슨 말씀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서. 그래 뭐 야, 좋습니다. 어제 저 유시민 씨 안 방송이 하겠다고 있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쭈쭈마 띠바띠바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별로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진 않아갖고 네. 그냥 이전에 하던 내용의 반복이라 뭐 특별히 아이 정프로 또 얼굴도 빨개지고 보였어. 아 그냥 농담을 한 건데. 아이.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어제 이제 그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네. 이렇게 전당대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네.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이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의 선출을 두고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픽하는 건 왕정이나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좀 많이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건 혹시 어제 방송 보셨어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뭐 저는 보기는 봤는데 네.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더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이제 발언의 수위만 계속 세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본인이 이용했던 플랫폼에서도 별로 유시민 씨의 발언을 달갑게 내보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본인의 운동장은 협소화되는데 또 존재감은 부각시켜야 되니까 또 반비례적으로 본인의 말은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좀 본질적인 처지에 있는 것 같아서 어제도 뭐 제가 사실관계 반박하는 건요 하다가 포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저 방송을 정신건강 생각하시는 분들께 안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전 일부 들고 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평가를 달 영역은 없다. 근데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제왕적이다. 이거 거의 국민의힘에서 쓰는 단어 수준인데 그 수준에까지 비난의 지경이 가는 것은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이 진영에서도 아마 거의 유시민 씨에 대한 얘기는 긍정적으로 소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보면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었냐,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만나자고 했었냐, 주변 사람 했었냐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왜 나오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 왜 공개하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실시간으로 그냥 최고위원 하는 얘기, 대통령 수행 얘기 다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만나자고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대통령 측이나 청와대 측이나 아니면 김민석 후보 측에서 만나자고 했었다는 거 부인은 안 하시잖아요. 그럼 만나자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나자고 했는데 굳이 안 만날 필요. 여야 간에도 만나잖아요. 당대표도 만나고. 네. 그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좀 화났으니까 아니 내가 이제 앞으로 할 말 해야 되니까 안 만난다. 만나고 나서 해도 돼요. 만나고 나서 하세요. 만나고 나서 앞으로 만나자고 하면 만나세요. 그 유시민 씨가 근데 보니까 그 저는 저
국민의힘에서 제가 비판을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에 대해서 야 자기 같은 진영에 있는데 너무 심하게 비판하는구나. 완전히 뭐 빈정 엄청 상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왕정, 귀족정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어느 대통령이 자기가 편한 사람 당대표로 안 쓰고 싶겠어요. 실제로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기현 그 당시에 그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갖고 사실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선시켰다고요. 근데 그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경험해 보니까 당정 관계라는 게 그렇게 일방적인 거수기로 가는 것들이 좋지 않더라고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게 좋은데 뭐 그런 면에서 유시민 씨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뭐 간접적으로 상당히 지원하고 응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야 이건 왕정이다 귀족정이다라고까지 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구나. 그럼 뭐 사실 어떻게 경쟁하는 관계니까 뭐 저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잘 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시민 작가는 그 말 할 적이 없는데요. 이분은 당 만들고 창당하고 하는 거를 수없이 한 분이에요. 사실 열린우리당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저는 유시민이라는 한 개인의 그 감정을 공개적으로 영향력이 많다고 해서 그분의 감정 기복에 왜 다 전 국민이 이렇게 참 소모돼야 되는지도 전 정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제도 그 하나 제가 바로잡을 거는 대통령이 오만했다. 근데 지난 1년간 대통령의 지지율은 MBS 기준으로 70%까지 나오고 상당히 그래도 잘 국정 운영 해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민심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는 좀 바로잡아야 되고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김남국 의원 얘기를 하면서 그게 소위 말해서 무슨 친명의 인사를 해서 무슨 민주당 이건 뭐 당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관계는 올바르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 김남국 비서관이 그 일을 하다가 나온 거는 맞지만 나와서 당 대변인으로 누가 임명했습니까? 본인이 응원하는 정청래 대표가 응원한 거고 정청래 대표가 안산 지역의 전략 공천을 준 게 팩트인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다 했다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저런 식의 좀 궤변은 매우 좀 지나치다. 이제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와서 뭐 강연한 거에 대해서 뭐 감히 뭐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하면은 사실은 청와대 이런 분들이 와서 여야 연찬에 와서 강의를 해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했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뭐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라 청와대는 이런 입장, 이런 정책을 한다. 의원들은 뭐 이런 걸 한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강원식 비서실장이 감히 의원들한테 해서 뭐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당천 아니 본인이 장관 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괜히 뭐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면서 그 세 분이 다 봤어요. 저도 이제 봤죠. 봤는데 역시 영향력이 있네. 저는 짤만 봤는데. 왜냐면 안 보고 얘기하면 뭐라고 많이 또 해요. 아니 그래서 나한테 나온 걸로 보면 되지. 그거 다 봤는데 봤다고? 와. 이제 뭐 다른 정치적인 거는 그냥 뭐 둘째 치더라도 그 과학 이론을 어제 또 얘기를 하시던데 보니까 닫힌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엔트로피랑 뭐 제2 연력 엔트로피. 합법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보니까 이게 나이가 좀 더 들면서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자기의 주장을 더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가끔 그런 과학 이론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주 보는 분들이 양자역학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양자역학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혹은 또 뭐 불교 무슨 뭐 인연 이런 얘기하면서 과학의 촉근 이론, 끈 이론 같은 걸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끈은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는 끈이 아니고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 아주 작은 입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입자의 가장 작은 단위가 끈처럼 생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교의 이념과는 사실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거 싫어해요. 그렇게 막 자기네가 힘들게 연구한 것들을 얼토당토하게 인용하는 거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제 좀 그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근데 사실관계 어긋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두세 개 되면은 바로 잡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비난을 위한 비난이니까 뭐 우리가 3인성호라는 것도 하잖아요. 누구 하나 진짜 뭐 매장시키려고 셋이서 호랑이 나타났다고 말도 지어내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에 일일이 이제는 대응할 그 단계를 전 넘어섰다고 봅니다. 네. 자,
요 정도 하고 그 왜 하자고 그러셔갖고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 정 프로가 과학 프로 진행하더니 역시 과학적 지식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됐네요. 아이고, 어디가지고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장르만 여기 딱 레이더를 실명으로 딱. 네, 하여튼 만약에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 이제 조롱은 좀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또 그렇게 서운함이 상처- 좀 있는 상처를 받고 서운하셨다면 그건 뭐 좀 죄송스럽게. 근데 저는 딱 하나만 조롱도 지적을 하려면 자기 쪽 조롱도 지적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한쪽만 조롱을 얘기하니까 이건 좀 너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그러니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주장 네. 자체가. 아, 조심스럽게 그러면 조금 서운함 달래시라고 요 본정심 진 흑염소 진액 하나 드릴까요? 그런 네. 게 조롱 아닐까요? 이런 게 지금 건강을 생각해서. 아니 우리 진심으로 이제 뭔가 비판하고 반박할 수 있는데 내 건데 왜 내 걸 가지고? 아 그래? 알겠어요? 네. 자, 본정심 진 흑염소 진액. 야, 요거는 이제 벌써 드신 분들이 리뷰들을 아주 좋게 이거 달아주셔서 찐입니다. 네, 이게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추석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고마운 분들께 특히 이제 본인 건강 챙기는데도 바로 이런 걸로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시중에 있는 뭐 흑염소 이거 그냥 약간 뭐 흑염소 샤워시킨 물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흑염소 고기 55%를 배합을 했고 산삼, 배양근, 국내산 생녹용까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 지리산 농가의 맛있죠. 24개월령 암컷만. 원래 이제 이거 약간 좀 향 불쾌한 거 나면 또 우리 최은경 기자가 굉장히 좀 저 싫어하시는데. 감별사잖아요. 아. 근데 이건 진짜 흑염소. 아니 제가 우리가 엄청 많은 걸 팔았고 제가 또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여러분 드세요. 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더보기란 통해서 구매하시면 40% 할인에 10포를 더 드리는 이벤트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 놓치지 마시고 결제할 때 배송 메시지 칸에 장르만 여의도를 꼭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 수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